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좋네요. 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런 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항상 저 가장 뒤에서 딴짓을 하던 사람이어서 여기 앞에 텅 빈 걸 보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시까지 여기서 이제 갇혀 있으셔야 되는데 뭐 원하시는 걸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가끔 관심 있는 슬라이드가 나오시면 그냥 들으셔도 좋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딴 걸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특히 학교에서 통일에 관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여러분 중에 우리 학교에서 통일 관련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아주 강좌이기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국체적이고 기술적인 얘기보다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기억에 남을 얘기를 한두 개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자, 이거 보시나요? 슬라이드가 보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이시나요? 네, 대한민국이 뭐 같이 느껴지세요? 섬나라 같이 느껴지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섬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여러분이 역사를 어디서부터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조선은 아시죠? 여러분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여러분이 카운트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잡고 5,000년이라고 치면 우리 5,000년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영토가 제일 작아요. 그거 아세요? 역사상 우리가 가져왔던 영토 중에 가장 작아요. 물론 삼국시대에 백제, 신라 이렇게 따져보면 되지만 그 두 개를 합친 영토는 우리보다 훨씬 컸어요. 고구려 당연히 저 위까지 올라갔었고, 오늘 우리 대통령이 가서 본 백두산, 지금은 중국과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백두산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이 4가지 길이 있는데 그걸 동파, 서파, 북파, 남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신 길은 이 4가지 길 중에 북한에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나머지 3길은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은 백두산을 뭐라고 부를까요? 누구 맞히신 것 같은데? 장백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땅도 지금은 중국이 더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남한 역사상 우리 남한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우리의 땅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땅 중에 가장 작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생각하면 어때요? 안타까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오늘이 생일인 사람 없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없나요? 제가 그러면 질문하면서 조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면 이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분이 누굴까요? 진짜 모르세요? 누굴까요? 송기정, 맞아요. 여기는 교수님 맞히면 선물 주는 건 없죠? 강사분이 가져오시는 경우. 그렇군요.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군요. 네. 진짜 중요한 질문 맞히면 나중에 저희가 연구소에 오시면 이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정 선생님이 맞고요. 송기정 선생님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따셨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 금메달 따러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기차 타고 갔어요. 그 기차 표예요, 저게. 실물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그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쿄에서 베를린이라고 쓴 거 찾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당구 용어로 한 큐에 간 거야.
어디서부터 한 교회 갔냐면 동경에서 배 타고 부산 가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서울, 신의주, 하얼빈,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까지 한 번에 갔어요. 이런 표 여러분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런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아까 얘기한 우리 반도도 아닌 섬나라에서 사는 우리들, 어찌 보면 당연히 송규정 선생님 때는 일제 식민지였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건 당연히 주권 국가이지만 어찌 보면 저 때가 더 우리 민족으로서는 큰 생각과 큰 일을 하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우리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이제 국가인재원이라는 곳에서 최고의 가정들, 나이 많으신 공무원들 앞에서 할 때마다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뭐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 통일을 해야 되는가? 꼭 통일을 해야 되는가? 저는 통일연구소에 있고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나눠볼 때마다 통일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멈칫 거리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근데 그거는 일리 있는 생각 같고 그 생각에 왜 여러분이 통일에 대해서 멈칫할까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와 이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통일이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명도 없나요? 하나, 또 누구 있으신가요? 둘, 마치 커밍아웃한 느낌이죠? 또 누구 있으신가요? 셋, 넷, 다섯. 자, 아니 반대로 절대로 나는 통일에 반대다.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통일에 대한 반대가 이거밖에 없을까요? 또 있으신가요? 절대로 반대다. 아니면 해도 좋은데 안 해도 그만이다가 대부분이겠죠? 자, 우리나라에 실향민이 뭔지는 아시죠? 그 6.25 때 넘어와서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향민인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대신 인구 증가율로 계산하면 현재 실향민은 약 210만에서 550만,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800만 명 정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 빼면은 이제 북한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통일을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슨 이유를 많이 들 것 같으세요? 아까 통일해야 된다는 친구였죠. 모자 쓰신 분. 네.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섬나라처럼 떨어 있는 게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독일 통일의 정신을 뭐냐고 물어보면 그 헬무트 콜이 한 얘기가 있죠. 원래 그 밀 브란트가 했다고 하지만 실은 훨씬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원래 하나 있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일 담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민족 한핏줄. 우리 한민족이고 한핏줄이었으니까 우리 대통령이 지금 북한 가가지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은 결국 우리는 한민족이다, 한핏줄이다, 뭐 이 얘기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이? 맞아요. 통일 대박.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통일 대박론. 통일되면 뭐가 된다? 대박이 난다. 근데 이 두 가지 여러분 모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족 한핏줄 이런 거에 여러분 관심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민족 한 핏줄에 흥분하는 청년들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조카, 사촌이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렇죠? 형제 정도도 각자 사는데 사촌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요? 사촌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 8촌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제가 없다고 가정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한민족 한 핏줄이 의미가 있겠어요? 어르신들, 그렇죠? 아직까지 실향민들, 아까 저 몇백만 이 선생님들에게는 한민족 한 핏줄이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한민족 한 핏줄은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해요. 두 번째 아까 얘기한 우리 통일 담론이 통일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대박 안 날 것 같아요. 왜 고개를 가뜩가뜩 하실까요? 저는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이 아주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의 영역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가능성이 많은데 아주 솔직히 얘기해주면 이게 녹화한다 그래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한테 큰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통일되면 거의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렇게 통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남북 경제협력을 또 지금 북한에 가 있는 대기업 회장들이 주도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면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 될 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어서 북한에 땅 살 준비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은 아직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부동산, 이 숲과 여기 있는 숲세권과 역세권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을 보면 걱정되는 게 앞으로 남과 북이 교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북한 청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남한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많겠죠? 네.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하고 경쟁하는데 실력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임금의 문제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최저임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10,000원 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판에 여러분 북한 공산당 또는 공무원 한 달 월급이 얼마일까요? 한 달 월급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봤어요. 그 명세서를 2,280원이에요. 2,280원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그렇죠? 한국 돈으로. 그래서 미국 돈 일부를 갖고 평양에 가서 바꾸면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8,800원을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월급이 얼마라 그랬죠? 2,280원 월급. 근데 한 달에 일부는 8,800원. 감이 오죠, 얼마인지. 이렇게 받던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시급 8,000원 얼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혁명 같은 소리가 아닐까? 그렇죠? 그 친구들한테 5,000원 주면 일할래? 그러면 일 안 할 친구가 있을까? 이런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경쟁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 법이 있어서 최저임금이라는 걸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이미 성인이라 대충 알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은 곳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붙어야 돼. 북한의 청년이 약 250에서 300만 최소한 될 텐데 10분의 1만 잡아도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과 같은 노동시장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심히 걱정이 돼요. 근데 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통일을 반대하세요라고 말하는 통일연구소 소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통일 대박론이라는 그 담론은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울림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통일이 되면 대박이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외국 미국 트럼프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전 그거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통일이 돼서 잘 살게 되면 옆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우리 남과 북이 잘 살게 돼가지고 경제 개발을 잘하면 매년 안에 세계 8대 경제 대국이 돼서 뭐 일본도 곧 따라잡고, 일본은 어차피 우리가 따라잡게 되어 있지만 따라잡고, 중국은 뭐 이제 먼 발치에서 이제 깜도 안 되고, 러시아 등등 미국을 맞먹는다. 이러면 그 주변국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그래서 니네는 통일하면 안 돼. 이러지 않을까요? 더 통일 대박론이란 건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의미가 없는 담론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평양에서 텔레비나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본 평양 거리 어떠세요? 생각보다 잘 살아요? 생각보다 못 살아요? 생각보다 잘 살아요? 생각보다 못 산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굶어 죽는다, 뭐 사람을 먹는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북한에서 꽃제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나와가지고 그 꽃제비가 결국 뭐예요? 소매치기지, 소매치기, 그렇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시장에서 다니면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공연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돈 훔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이런 얘기만 듣다가 평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충격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위가 어딜까요? 위는 평양이고요. 밑에는 서울이에요. 이거 제가 컴퓨터 조작한 게 아니고요. 실물 사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사회생활할 시간이 훨씬 많잖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건, 여러분이 좋건 싫건 앞으로는 북한과 또는 통일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 속에 쑥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건 싫건 마치 이게 의미도 모르는 4차 혁명이 여러분에게 달려온다고 여러분을 겁주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확실한 확률로 이 북한과 통일이라는 변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을 믿어도 좋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세상 이치는 한 발자국이라도,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먼저 준비한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전공, 우리 대학교에는 아직 북한학과, 뭐 통일과 이런 거 없으니까 여러분은 100% 통일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뭐 공대에 있을 수도 있고 의대에 있을 수도 있고 인문학, 정치학, 정외과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을 건데, 그 분야에서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현실이 돼서 당황하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슬라이드를 몇 장 보여드려요. 이 사람 누군지 아는 사람? 이 사람 알면 책 준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짐 로저스예요. 짐 로저스인데 세계적인 투자자예요. 자기 재산을 지난 5년 동안 900 몇십 % 수익률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900 몇십 % 올렸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지만, 저 사람 돈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몇 번째 되는 부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올 4월에 와서, 여러분 명견만리 강의 아시죠? 명견만리 강의에서 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거 바로 밑에 이렇게 유튜브 링크가 있어요. 나중에 저걸 클릭하면 저 강의 전체를 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강의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북한은 세게 억눌린 용수철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수철을 손을 억눌렸던 무언가를 떼면 용수철이 튈 거 아니야. 그 용수철이 어디로 튈까요? 바로 여러분한테 튈 거예요. 그 세게 억눌 용수철이 여러분 얼굴로 바로 튈 거예요. 그럼 이 용수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걸 피하든지 잘 잡아서 얻다가 쓸 거고, 전혀 기다리지 않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제대로 한 방 맞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이겠죠. 제가 이 사람 재산을 확인해 본 적 없는데 상당히 많은 재산을 이미 북한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 뒤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조금 상황이 잘 되면 평양이나 서울에 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저런 사람 좀 약간 그 투자자, 그러니까 세계 투자하는 사람 쪽에서 약간 기인, 좀 약간 똘끼 있는 사람이 맞긴 맞아요. 남들 가는 거랑 전혀 다른 길로 가서 저렇게 수익률을 낸 사람이니까. 근데 저런 사람 정도도 벌써 냄새를 맡고 북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인 우리들은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 여러분 기준으로 맨 왼쪽은 뭔지는 아시죠? 하도 많이 본 사진이고, 가운데 사진은 위에 사진은 아마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거고 80년대 민주화 사진이고, 그 밑에 사진은 뭘까요? 그 밑에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촛불 시위예요. 그렇죠? 제가 2016년까지 한 17년, 8년 해외에 있었는데요.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에 있었어요. 세계은행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IMF 같이 이제 경제 개발을 시키는 그런 국제기구예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본 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가난한 거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가난이란 걸 못 느끼는 세대일 텐데, 빈곤 해도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 뭐 여러분 중에 학교에 와서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화장실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있을지도 몰라. 근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 때는 너무너무 당연한 세대였어요. 저 기준으로 제가 40대 후반인데 제 기준으로 부모님 세대고, 여러분 기준으로 할아버지 세대일까? 아니면 작은아버지 세대일까?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은 뭘까요? 민주화잖아요. 여러분이 촛불 시위는 여러분 나가본 사람도 있고 뭔지는 다 아실 텐데, 그 위에는 민주화, 특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 형들이, 선배 누님들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우통 벗어 제끼고, 저게 아마 광주일 텐데 저런 시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고문에 죽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을 여러분 한국 근대사를 배우면 들리는 이름들 많이 들리죠. 뭐 이한열, 박종철 뭐 이런 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민주주의의 문제를 우리 한 5, 60년 만에 한 방에 풀어나간 나라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있는 게 많은 나라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너무 강의가 커서 직접적으로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기는 어렵지만, 청년들 만나면 우리 청년들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사회에 대해서 많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함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안 억울한 사람 있어요? 뭐 저도 억울한 게 없진 않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이 억울한 것 같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억울한 것 같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억울한 것 같고,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금수저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억울해하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까? 아니면 맞았을까? 억울해요? 아니면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고요. 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그러기는 어렵지만, 근데 저는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고 학교에 지내니까 여러분들을 좀 만나보면, 그리고 사회를 보면 어느 정도는 억울함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상황과 저 때 상황이 참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취업할 수 있는 현황과 저희 때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우리 같은 선배 세대들, 아저씨 세대들이 이해한다고 하면 또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풀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안 억울해질까요? 억울하면 풀어야 되잖아. 술을 마시든지 뭘 한번 때려 부수든지, 아니면 더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억울함의 원인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억울해지지. 아니면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막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아니면 중학생들한테 더 억울해질 텐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억울함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으로 그 억울함을 풀까요? 이 억울함의 원천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막혀 있어요. 여러분의 일차적 관심인 취업, 막혀 있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 제가 예측하건대 이번 9월 달 일자리 숫자가 아마 우리 건국 역사상 최악일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으면 1년에 3만인데 한 달에 3천 개도 지금 안 생기고 있고, 이번 달은 제가 알기로 아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졌어요. 막혔어. 또 여러분보다 조금 더 윗세대 선생님들, 선배들은 이 사회의 주역으로 나아가는데 너무 막혔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위에 층층 시야예요. 도대체 내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될 날은 언제 올지 몰라 보여요. 제가 여러분 재작년에 들어와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여러 가지 회의를 다니고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보러 젊은 사람이 왔다 그래요. 아, 드디어 우리 모임엔 젊은 사람이 왔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젊은 사람이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근데 저희 세대가 이제야 사회 주역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 층층 시야에 되면 여러분 아마 환갑은 돼야, 환갑이 뭔지 알죠? 60은 돼야 사회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뒷세대는 아마 기회를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저는 이거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는요, 여러분,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면 돼요.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리더들, 경제적 리더를 보면 저 나가서 80년대 데모한 사람들이에요. 저 때는 데모한 게 바보 같아졌고, 야, 차라리 내 한 몸 잘 관리해서 나는 내 걸 하겠다고 사람보다 저 형들이, 누님들이 지금 우리 사회 주역이 돼서 사회를 이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 주역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거 푸는 사람이 최고였지. 그래서 밥 먹고 살게 해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 주역이 됐었어요. 그리고 전 세대, 80년대 세대에는 민주주의 나가서 주권 피 흘려서 싸운 형들이, 누님들이 사회 주역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지금부터 10년, 20년 뒤에 쓸까? 이 중에 누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까? 저는 그 방법과 구체적인 모양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문제가 뭔지 알고 그거를 풀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거라는 건 확실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고 역사는 한 번도 실패 없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심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그 숙제 중에 가장 큰 숙제는 아마 우리 사회의 통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고 이제 민주주의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더 민주주의의 열사가 되겠다고 뛰어들면 조금 좀 생뚱맞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젊은이들 중에 종종 앞으로 내가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라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얘가 어떻게 알았지? 이 친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가장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벌써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지금 볼 수 있는 이 대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회 나가면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회 나가면 더 바빠. 정신없이 바빠서 생각할 힘을 안 줘요.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라도 좋은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기대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 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통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자, 이 슬라이드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 통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일은 한민족 한핏줄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통일은 대박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진행 중인 경제협력하면 여러분 세대는 또다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는 격하게 반대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통일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될,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살 산다 그러면 한 70, 80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일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제2의 건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건국 이런 건 좀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통일이 되면 어마어마한 쇼크가 우리 사회에 들어올 거예요. 아까 얘기한 200만, 300만의 북한 청년들이 내려올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북한에 올라갈 것이고 뭐 경제, 사회, 문화 어마어마한 일들이 닥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발생하는 변화를 절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게 돼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면 통일 과정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1년, 2년, 5년, 10년 일어날 이 일들이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진짜 부러워. 전 이미 40대 중후반이라 이렇게 한번 1시간 반, 2시간 서 있으면 힘들어요.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강의를 또 하나 마치고 왔는데 이거 끝나면 진짜 힘들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직 젊잖아. 그리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제 앞으로 대학 나가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대격변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닥치는 거예요. 제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때는 무슨 일이 닥쳤는지 알아요? IMF가 터졌어.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났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해고당하고 그냥 희망이란 건 하나도 없는, 그럴 때 저희들은 사회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은 막 대통령이 백두산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막
손잡고 등산도 하고 조만간 북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별의별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의 포지티브 에너지들이 조금씩 생겨날 때 여러분이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부러운 상황을 그냥 부러움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현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진이 뭘까요? 미국의 메이플라워호고 미국의 필그림들이 처음 대륙에 도착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내려서 새 대륙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비행기 기술로 런던에서 뉴욕 또는 보스턴까지 비행기를 타면 얼마 걸리냐면 한 8시간, 9시간 이 정도 걸려요. 근데 저 때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66일이 걸렸다 그래요. 한 배를 타고 66일. 타고 싶어요? 저 조그만 배 타고 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태풍 등등을 만나서 짐을 버려야 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저렇게 왔는데, 저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가 어딜까요? 이거를 맞춘 사람 또 제가 책 한 권 드릴게요. 책 한 권 드린다 했더니 다 얼굴을 드네. 자, 이게 어딜까요? 미국의 도시. 마지막 힌트. 독립헌법을 만든 누가 얘기한 것도 같은데 크게. 진짜 없나요? 네, 미국의 필라델피아입니다. 1786년이에요. 소위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독립헌법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치적 제도 중에서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들어봤어요? 삼권 분립이라고 들어봤죠? 삼권 분립이 뭘까요? 행정부, 지금 우리 대통령, 그 다음에 입법부, 여의도에 있는 국회,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된다. 왜 나눠 가져야 되죠? 물이 고이면 썩고 오래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은 견제하고 균형을 나눠야지 안 그러면 부패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질문이 2개 남았는데 이거와 마지막 이 질문과 그 다음 질문이 남았습니다. 자, 삼권 분립을 제창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건 조금 역사나 정치를 공부한 친구가 알 텐데, 몽테스큐에라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존 로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존 로크는 삼권 분립에 사법권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삼권 분립은 몽테스큐에 프랑스 철학자가 처음인데요. 몽테스큐에가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내는데 논문을 쓴 거예요. 논문을 싹 넣었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지금 여러분 반응이었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받았어요. 다시 이따위 잡서를 쓰면 우리 학교에서 영구히 제명해버리겠다. 그리고 이번 것도 내가 실수로 잘못했다는 것을 게재하라. 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몽테스큐에가 이 얘기를 했는데 삼권 분립 뭐가 잘못된 거였을까요? 왜 이런 논문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왜 그렇게 학회에서는 격하게 반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750년대 프랑스 왕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왕과 귀족이 서로 권력을 다투는 이때에 삼권 분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너무 앞선 간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듣는 사람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 어떻게 하면 왕과 귀족들 간의 균형, 권력을 나눠 먹을까? 이거 갖고 지금 한참, 그래서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피해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를 들고 나왔으니 생뚱맞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삼권 분립을 도입하게 돼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처음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미국 독립 헌법이에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사람들 지금 흑백이잖아요. 근데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면 저 사람 머리에 뭘 썼을까요? 가발을 썼었겠죠. 그 옛날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 이런 거 보면 가발, 하얀 가발,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소위 근로자, 노동자처럼 보입니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소위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저 때는 아직 노예 해방 전이었거든요. 남북전쟁 저보다 훨씬 뒤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었고 기득권층이었어요. 노예를 수백 명씩 거느리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기득권층들이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삼권 분립을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다 뭐 했던 사람일까요? 저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장관 할 사람 아닐까? 나라 헌법을 만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제한하는 제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멋지게 자기 권력을 포기한 거죠. 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지다 생각해요. 자기의 갖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아는 친구, 포기할 줄 아는 정신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부러워요. 자, 이 사진 어딜까요? 이 사진은 질문이 아니, 마지막 질문은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남겨놓고 이 사진은 뉴욕이에요. 제가 미국의 독립헌법에 들어있는 두 번째 정신에 대한 소개는 해드리는데 이 뉴욕이 뉴욕된 이유예요. 여러분 재산권이란 말 들어봤어요? 재산권이 뭡니까? 재산권이 뭘까요? 예, 나를 가리키나 싶을 땐 내가 맞아요, 대부분. 예, 안경 쓴 친구. 예, 맞습니다. 학생, 얘기해 보시죠. 답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재산권. 재산권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법으로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계좌, 여러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이 법으로부터 보호되는 거야. 집이든 차든 은행 계좌, 주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여러분 거예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재산권인 당연한데 재산권이 실은 성문화, 법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재산권의 성문화는 역시 미국의 독립헌법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때 이 미국의 재산법에 두 단어가 앞에 더 붙어요. 뭐냐면 천부재산권.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돈, 여러분이 알바해서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든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지 학생 과외를 해서 알바를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찍힌 돈은 여러분 거야. 누가 와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 그건 어때요? 그건 불법이잖아. 그렇죠? 아무리 우리 사회에 지금 갑질이 횡행한다고 해도 막 여러 항공사 기타 등등 갑질이 횡행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 국가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벌어둔 계좌 잔고를 내가 다 0으로 만들어야겠다.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지 이게 뭐 갑질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미국 독립헌법이 만들어진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농민이야. 여러분이 근로자야.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게 여러분이 거의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맞죠. 귀족이 다니다가 필요하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아들, 여러분 다 징병 가는 거지 뭐. 그랬을까? 아내들, 딸들도 다 뺏기는 거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다가 법으로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당신의 노동의 소득은 하늘이 준 권리이므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법으로 박아놨어요.
이건 노동자들, 농민들에게는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정말 내가 열심히 농사지려서 얻은 수확은 내 거라고? 아무도 못 가져간다고? 그 권리를 지켰어요. 그 권리를 얼마나 지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이 발발하기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한 상업은행이에요. 그 은행에 굉장히 많은 돈을 예금해둔 예금주들이 독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이 터질 쯤 되니까 와가지고 그야말로 예금 해지 전액 인출 하겠다고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돈 이제 예치하지 않고 갖고 갈 테니까 돈 달라고.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기 직전인데 그 나라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은행에서 계좌를 다 해제해가지고 전액을 자기네 나라로 갖고 간다고 해. 그럼 그 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은행장이야. 그 돈 돌려주면 갖고 가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 것 같아. 그럼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 많아 보여요. 이 앞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미국 사회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 즉 재산권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그 노력, 내가 갖고 있었던 권력을 남이 창으로 찔러서 칼로 위협해서 억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진짜로 필요하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부러워요. 저는 미국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꽤 오래 살아서 미국이 얼마나 나쁜지도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미국에 가서 살고 싶은가, 미국 가보려고 하는가 라고 할 땐 저는 이 두 가지가 또는 이런 노력들이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오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 또 미국 예찬론, 또 미국 잘난 거. 그러면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 자, 이게 마지막 퀴즈. 책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저분이 누구냐면 조소왕 선생님입니다. 조소왕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님하고 상위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역할이 뭐였냐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사상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제가 이제 거의 망해 가면서 이제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맞고 일본이 비틀비틀 거리니까 한반도에서도 이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니까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도 이제 상해에 있는 사무실을 문을 닫고 이제 한반도로 이제 서울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자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삼균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임시정부가 일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이 국가의 정신으로 만들겠다 싶은 게 바로 이 삼균주의예요. 삼균, 한문 여러분 잘 아시죠? 세 가지가 균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은 세 가지를 균등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읽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가 권이에요. 권력을 균등하게 나눠 갖겠다. 두 번째, 그럼 뭘까요? 두 번째는 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뭘까요? 부를 균등하게 나눠 갖겠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뭘까요? 균육이에요. 교육.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 갖겠다라는
이 세 가지 주의를 삼균주의라고 하고, 임시정부가 권력을 잡으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이 삼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삼균주의, 뭐 균부, 균권, 그다음에 균육, 이게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을까요? 균권, 뭐 권력을 나눠 갖겠다. 이게 뭘 의미했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주장하고 싶고 이분들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일제시대를 물리치고 다시 임시정부가 한반도로 내려와서 만들고 싶은 나라는 조선 왕조 시즌2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조선 왕조 시즌2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조선이 무너지고 조선이 끝이 나고 뭐 대한제국이 잠깐 있었지만 대한제국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치면 그 왕 중에 하나 어떻게 핏줄 사돈의 팔촌의 팔촌 하나 들여다 놓고 다시 조선 왕조를 부활한다라고 해도 명분은 됐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지 못해. 신분대로 양반과 남자 요 클래스에 맞는 사람만 여기 몇 명 앉아있고 나머지는 다 밖에 있을 거예요.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가졌을까? 균부, 균권이라는 개념이 없었겠죠? 균부, 부를 나눠 갖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됐을 거고, 마지막으로 균육, 교육의 기회를 나눠 갖는다라는 것도 혁명적인 얘기였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균권은 여러 번 10분 양보해서 여러분 모두 성인이고 18세 이상이니까 투표를 안 해서 문제지. 투표하려면 할 수 있잖아. 그렇죠? 투표권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2018년 대한민국이 부를 나눠 갖는, 공평하게 나눠 갖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1%의 인구가 99%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줄게요. 1%의 인구가 99%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잡는지 모르겠지만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어떻게 역사를 따져봐도 지금보다 더 인류가 부의 불공평, 그러니까 계층의 격차가 심한 적은 없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충격적인 레코멘데이션 또는 예측, 조만간 1%를 향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는 그게 퍼지지 않았지만 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그건 세상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 1을 몇으로 바꾸면 현실이 될까요? 1을 5로 바꾸면 돼요. 5%의 인구가 95%의 자산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기 지금 몇백 명의 학생이 앉아 있는데 5%니까 뭐 100명, 200명, 300명 보면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학생이 여기 있는 학생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포함해도 잽이 안 될 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우리 사회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요 몇 분에게 속해 있어. 그게 비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교수님을 제외하고 쟤네들이 뭔데 저 재산을 다 갖고 있지? 이럴 거고, 여러분들은 잠이 올까요? 저는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뒤를 돌아보면 이 많은 학생들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놓고 있어. 그럼 뭐 어떡할까요? 펜스를 쳐야지. 그렇죠? 장막을 쌓고 벽을 쌓고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래야지 내 부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결국 이 현상이에요.
교육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한 거라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통일 과정 또는 통일된 코리아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통일된 코리아가 대한민국 곱하기 2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북조선 민주공화국 곱하기 2는 말이 안 되니까 그거는 옵션도 아닌 거라 빼놓은 거고요. 대한민국 곱하기 2는 아니어야지 할 만한 통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이 대한민국 곱하기 2로 멈추면 좀 너무 아니잖아요. 너무 아쉽지 않겠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으면요. 지금 돌아가는 이 힘은 통일되면 대한민국 곱하기 2가 돼요. 그건 분명히 그렇게 돼요. 여러 가지 논리상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은 힘들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40대 제가 후반이라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세상은 또 달라. 여러분 이제 통일 과정에서 통일된 나라에서 한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민 가든지. 근데 이민이 여러분의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야.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세상이 이 통일이 대한민국 곱하기 2가 돼야 되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돼요. 우리 균6, 균부 이런 얘기 했잖아요. 7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삼균주의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70년을 살아오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삼균주의와는 멀어진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민주주의 문제는 그거보다 좀 더 잘 해결했지만 그 다음 세대인 여러분은 이거를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열매를 지금 즐기고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불안 또는 불만이 더 많아. 근데 저는 다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더 외교 안보적으로 얘기하면 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여러분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이 통일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심 없던 지금 무언가가 지금 막 슬슬 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이 상황을 애써 외면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거를 그냥 수능 받아들이는 그 옵션밖에 남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때까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여러분의 갈 길을 가면 여러분에게 그냥 마지막 남은 옵션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은 통일 코리아는 대한민국 곱하기 2일 것이고 여러분은 북한 청년들과 죽어라 몇 개 안 되는 일자를 놓고 싸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 다른 대안은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예요. 대학생이고 어른이잖아.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지. 그런 교육은 다 받은 거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공, 여러분이 하는 일과 남과 북이 같이 사는 일, 그리고 통일 코리아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살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날개 피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저는 건강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를 보고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아쉬운 거는, 솔직히 많이 아쉬운 건 반대와 함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공허해요. 대안이 없으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꼭 한번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좋건 싫건 통일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 지금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도시들 평양 말고 많이 모르죠? 평양, 원산, 철원,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이 구문 잘 못한 친구도 있던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앞으로 남북 관계가 벌쳐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고민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그 답으로 자, 제가 오늘 이걸 잘 못 누르고 있는데 자,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두 장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방금 훅훅 지나갔던 것 중에 시대정신이란 말이 있어요. 되게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으로 여러분같이 대학생들이 1년, 2년, 3년, 길게는 5년 있다가 사회에 나가면 살아갈 그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건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세계는 항상 정신세계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혹시라도 관심이 있어서 고민을 하면요, 그게 바로 시대정신을 찾는 노력이에요. 그 시대정신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풀려요. 그 시대정신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말로 어디로 가면 일자리가 생길지, 막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 지도자가 될지, 막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그냥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두 걸음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냥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대 정신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분산과 통합이에요. 이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통일 코리아, 이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분산과 통합이라는 생각과 여러분의 전공을 한번 연관시켜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한 대한민국, 오늘은 2018년은 여러분 나이를 훨씬 지나고 대한민국 건국이 100년이 됐는지 70년이 됐는지 지금 정치적 그 성향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100년과 70년 사이겠죠. 제가 생각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큰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뭐냐면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죽어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성한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일이에요, 일. 일 앞에 여러분 대학생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사회에 나가면 A라는 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태성 씨가 있다로 칩시다. 네, 어떤 분이 얘기할 때, 야 요새 태성이 어떻게 지내? 야 걔 진짜 바빠. 그럼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이 바쁘면 좋아.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사회 일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갖는 단어와 개념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대로 보면 너무 많이 우리 사회가 과로하고 달려온 거예요. 나이가 한 70 정도 됐는데 60이 넘어갔는데 쉬지 않고 일만 해온 거예요. 근데 가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뭐 직장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든 의사 선생님 만나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이태성 선생님 이제 좀 쉬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근육도 여기저기 좀 안 좋고 이제 좀 쉬면서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일해요. 특히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은 계속 일하는 세대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렇게 경고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계속 일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 가능하죠?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저는 우리 사회에도 올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70살 되신 그 아저씨,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로 돌아가면 당연히 뭉친 걸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도 뭉쳐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사람이 쉬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조금 학교니까 좀 학문적 얘기를 하면 이게 분산이에요. 뭉쳐 있는 걸 푸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분산, 사람에 의해서 다시 우리로 내려오면 분산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얘기한 빈부격차, 5%가 95%의 재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회는 제대로 뭉친 거예요. 그렇죠? 이건 폭동이 나도 아무도 놀랍지 않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걸 풀어야 되죠. 두 번째 분산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분산도 풀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아주대 좀 애매하죠. 이게 수도권 대학이긴 한데 인서울도 아니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졸업하고 이 수도권과 서울 외에 일자리 갖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무조건 서울과 수도권 아니겠어요? 이 서울과 수도권의 이 균형도 저는 깨야 된다고, 이 불균형도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분산. 어디가 뭉쳐 있을까? 우리 사회에. 네? 좀 크게 해주세요. 세대 간. 세대 간의 것도 뭉쳐 있죠.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통합이에요. 전 통합도 분산만큼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 또는 같이 사는 사회라는 말 들어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세대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선배 세대 잘못이기도 한데요. 교육의 목표가 분별력, 변별력, 무조건 줄 세우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같이 살 수 있을까? 그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뭐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직장이나 모임에 가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 딱 가면 가끔 어떤 분이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보고 안에서 저를 쳐다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열림을 누를까 닫힘을 누를까? 그 사람이 열림을 누를까요? 닫힘을 누를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열림을 누르겠지. 근데 대부분 기성세대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닫힘을 눌러요. 제가 1층에서 오는 걸 딱 보는데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닫힘을 빨리 눌러. 불편한 거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과연 이런 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세대 간의 거는 저는 통합에 좀 더 가깝다고 봐요.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그렇죠? 서로 얘기 안 하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저는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런 성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저는 빨리 풀어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얘기를 마치면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나 이제 전공을 바꿔서 통일학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제 강의가 실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가 북한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북한 전문가가 통일을 시켰으면 통일을 시켰어도 이미 남아야지. 그렇죠? 그 많은 전문가가 북한 전문가, 통일 전문가라는 업처럼 허하고 의미 없는 직책도 없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암 전문가는 뭐예요? 암 수술하면 사람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통일 전문가는 통일을 시켰어야지. 지난 70년 동안 통일도 못 시키면서 무슨 통일 전문가란 말을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각각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떤 특정 과에 속해서 전공과 기술과 지식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지식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큰 세상을 한번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통일과 남북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 좋을까라는 여러분 분야에서 그 노력을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취업 어려운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1학년 1학기부터 취업 준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 얘기는 한번 꼭 해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발등에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발등에 불을 끈다는 이유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야, 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나중에 좀 하자. 시험이 닥쳤어. 내가 이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이미 마감이 지났어. 나 오늘 밤까지 못 내면 끝장이야. 발등에 불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근데 발등에 불을 끄는 또 다른 방법,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뭘까요? 강 건너 불을 끄는 거예요. 발등에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 건너 불을 끄는 방법일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강 건너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강을 건너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강을 건너는데 발등에 불이 안 꺼질 수가 있을까? 꺼지죠. 이거는 은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의 것만 가장 계속 파다 보면요. 답이 안 보여.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이 큰 세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기주의자인 것을 인정하고 존경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기주의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끝까지 이기주의자가 되어보면요. 대충 어느 정도 어설픈 이기주의자 말고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이기주의자는요.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아, 내가 잘 살기 위해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선 내 주위의 환경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하게 돼요. 진정한 이기주의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 전까지 대부분 어설픈 이기주의자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인데요. 통일은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요. 대한민국 시민으로 태어난 이상 이걸 바꿀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끝까지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마지막에 가서 이거를 그냥 할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통일이 대한민국 곱하기 2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노력은 여러분의 전공에서 시작하고 이 전공에서 남과 북에 관련된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저희 연구소가 여러분 캠퍼스 플라자에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을 강의나 행사들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오셔서 지금도 학생들하고 우리 같이 하는 거 많은데 그렇게 조금씩 관심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내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